미국이 대한민국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방위비 5배를 내놓으라며 특별 감사관까지 한국에 보냈습니다. 25년 경력의 감사관이 한국 전방기지를 직접 뒤지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 태평양 방어선이 48시간 안에 무너진다. 작은 반도의 나라가 미국의 심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아이젠하워 행정동 3층 회의실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 미국 회계감사원 국방예산국 수석감사관으로 2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대통령이든 청소부든 평등하다는 원칙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형 건물인데 누군가 규정을 씹고 있었어요. 테이블 상석에 데릭 콜먼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이에요. 양복 재킷을 의자 등에 걸치고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걸 봤는데도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만 했어요. 2분을 기다렸습니다. 국방 예산 25년을 다룬 수석감사관을 복도에서 기다리는 개처럼 앉혀놓는 거였어요. 전화를 끄는 콜먼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카터, 한국가. 인사도 없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대통령 직인이 찍힌 특별감사 명령서였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 실태에 대한 현장 특별감사. 대상은 대한민국 전역의 미군 기지, 한국군 연합시설, 방산공급망 전체였어요. 60억 달러를 깎아야 해. 콜먼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작고 깊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혈세로 공짜 안보를 누리고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 방위비를 5배 올릴 근거가 필요하거든. 깔끔하게 정리해서 와. 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감사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숫자를 맞추라는 소리였어요. 부국장님, 감사 보고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닙니다. 콜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릿한 웃음이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더니 제 앞까지 걸어왔어요. 담배 냄새가 양복에서 올라왔습니다. 카터, 자네 올해 몇 살이지? 55입니다. 연금 수령까지 5년 남았네. 딸이 조지타운 로스쿨 3학년이지. 학자금 대출이 12만 달러라던데. 연방 장학금 추천서가 누구 책상 위에 있는지 알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콜먼이 제 가족 사항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자는 처음부터 협박할 준비를 하고 저를 부른 거였어요.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건 팩트야. 자네는 그 팩트를 예쁘게 포장해 오기만 하면 돼. 그게 어렵나? 콜먼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볍게요. 하지만 그 가벼운 손에 실린 무게는 제 연금과 딸의 미래였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시점에서 저는 콜먼의 요구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25년간 국방 예산을 감사하면서 제가 온 숫자들은 하나의 상식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지키고 있다. 주한미군 28,500명의 주둔 비용, 연합훈련 예산, 정보 자산 운용비, 전부 미국 납세자의 돈이었어요. 한국은 그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14억 달러를 내고 있었는데 미군 주둔 총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내느냐? 미국 국민이 내는 거죠. 감사관 25년 경력이 확인해주는 팩트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출장 준비를 하면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낡은 가죽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해병대 무공훈장이 빨간 벨벳 위에 놓여 있었어요. 동메달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해병 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에서 싸웠습니다. 영하 30도의 지옥에서 동상으로 오른발 엄지발가락 2개를 잃었어요.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발가락을 잃어서 지킨 나라가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미국이 피를 흘려서 지킨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제대로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발가락 값이라도 하려면요. 훈장 케이스를 닫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출장 가방을 쌌어요. 3주 일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해서 한국에 간다고 했더니 김치 사다 달라는 농담을 했어요. 웃으면서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에서 14시간을 날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 느낀 건 공기였어요.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워싱턴의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천장이 곡선으로 흐르는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었는데 미국 어떤 공항보다 깨끗했어요.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지문도 안 보였어요. 감사관의 눈은 직업병처럼 디테일을 잡아내는데 이 공항은 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상은 공항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GAO 서울 파견팀은 저를 포함해 3명이었어요. 저, 그리고 주니어 감사관 2명. 그중 한 명이 에밀리 천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 스탠퍼드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데이터 분석 능력은 인정하지만 솔직히 이번 감사에 한국계를 넣은 건 껄끄러웠어요. 편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에밀리가 공항 로비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카터 국장님, 국방부 연락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색 세단 앞에 군복 차림의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어요. 170c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등이 곧았어요. 쇠막대를 삼킨 것처럼 꼿꼿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웃지도 않고 인상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돌로 깎아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박정호 대령입니다. 국방부 방위비 협상 실무팀장으로 감사 기간 동안 연락관을 맡게 됐습니다. 악수를 청했는데 박 대령의 손이 단단했어요. 악력이 셌습니다. 하지만 과시하는 악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손이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군인의 손이었어요. 카터 수석감사관님, 감사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3주간 기지 12곳, 방산시설 6곳, 연합사 3곳을 방문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빡빡합니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무적이었어요.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말투였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감사 대상국 연락관이 친절하면 오히려 의심해야 하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 대령의 무표정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차에 타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펼쳐졌어요. 고층 건물들이 유리벽에 햇살을 반사하며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어요. 신호 체계가 정확했습니다. 차선을 넘는 차가 거의 없었어요. 워싱턴 시내보다 교통 질서가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감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깨끗한 도로가 방위비 분담금을 정당화해 주진 않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감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산 공군기지였어요. 미 7공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사전 자료를 검토하는데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콜먼이었습니다. 카터, 첫 주 안에 중간 보고 보내. 한국이 얼마나 적게 내고 있는지 숫자 정리해서 언론 브리핑에 쓸 거야. 감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중간 보고를 달라는 거였어요. 결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감사는 형식만 갖추라는 뜻이었습니다. 배가 뒤틀렸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하였어요. 호텔 방에 에어컨 바람이 조용히 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어요. 3주 동안 숫자를 모으고 정리하고 보고서를 쓰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숫자는 쉽게 나올 거라 확신했어요. 25년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산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정호 대령이 운전을 했어요. 조수석에 에밀리가 앉았고 저는 뒷자리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논바 뒤에 깔려 있었어요. 서울을 벗어나니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대신 낮은 산과 논이 펼쳐졌어요. 길가에 군부대 철조망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한반도가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풍경이었어요. 이 도로가 한번 국도입니다. 박 대령이 말했어요. 앞을 보며 운전하면서 담담하게요. 한국전 때 이 도로에서 미 해병대와 한국군이 같이 싸웠습니다. 카터 감사관님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몸이 굳었어요.
제 아버지 경력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장진호에서 복무하셨어요. 박 대령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백미러로 제 눈을 봤어요. 1초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방을 봤어요.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 새벽 공기가 찬 채로 흘렀습니다. 에밀리가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감사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산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완전히 떠 있었어요. 기지 면적이 넓었습니다. 활주로가 저 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F-16 전투기 여러 대가 경납고 앞에 줄지어 있었어요. 미군 헌병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차량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지 안은 미국이었어요. 영어 간판, 버거킹, 볼링장. 한국 안에 미국을 통째로 옮겨다 놓은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미국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 대상은 기지 운영비였어요. 시설 관리, 인건비, 장비 유지비, 연료비. 항목마다 숫자를 대조했습니다. 미군 측 재무장교가 자료를 내줬는데 숫자가 깔끔했어요. 특별히 의심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미군 주둔 비용 연간 47억 달러, 한국 분담금 14억 달러, 격차 33억 달러. 이 33억 달러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이었습니다. 콜먼이 원하는 숫자였어요. 이대로 보고서를 쓰면 한국이 33억 달러를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간단한 산수였어요. 하지만 감사는 산수가 아닙니다. 오산 기지 감사를 마치고 기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미군 식당이라 스테이크와 메쉬드 포테이토가 나왔습니다. 맛은 펜타곤 구내 식당이랑 비슷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에밀리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국장님, 오후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한국 측이 포천 사격장 실사격 참관을 제안했습니다. K9 자주포 실탄 사격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 대령을 쳐다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감사 항목에 한국군 장비 성능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정확하실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감사 범위에 한국군 방위력 기여도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한테 돈을 덜 내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도 봐야 공정한 감사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천까지 차로 1시간 반이었어요. 기지를 벗어나자 다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이 많았어요. 낮은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도로가 구불구불 뻗어 있었습니다. 터널을 3번 지났어요. 산을 뚫어서 만든 터널들이었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았어요. 포천 사격장에 도착하자 멀리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 소리였어요. 가슴이 울렸습니다. 물리적으로 흉곽이 진동하는 느낌이었어요. 사격장 관측소에 올라가니 탁 트인 벌판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아래에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쪽 능선에 K9 자주포, 내 문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K9을 처음 직접 봤습니다. 사진으로는 여러 번 봤어요. 한국이 폴란드에 팔고 호주에 팔고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그 자주포. 미국 방산업계에서는 눈엣 가시였죠. 하지만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컸어요. 포신이 길었고 차체가 낮았습니다. 미국의 M109 팔라딘보다 날렵해 보였어요. 겉모습만으론 판단할 수 없지만 첫인상이 가벼운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관측소 유리가 덜컥 흔들렸어요.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굉음이 귓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쌍안경으로 표적을 봤습니다. 첫 발이 표적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빗나갔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발부터가 달랐습니다. 자동 보정이 들어간 거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탄이 거의 같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표적 주변 흙이 솟구치며 먼지 구름이 일었어요. 에밀리가 옆에서 태블릿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가 쌍안경을 내리자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탄착군 편차가 M109보다 좁아 보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우 대령이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자랑보다 거슬렸어요. 사격이 끝나고 포대로 내려가 K9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차체에 손을 대봤어요.
철판이 뜨거웠습니다. 사격 열기가 남아 있었어요. 포수석을 들여다봤는데 디스플레이 화면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격 통제 체계가 한국 독자 개발입니까? 박 대령에게 물었어요.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전부 국산입니다. 미국 기술 라이선스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제 뇌리에 박혔어요. 미국 기술 라이선스가 하나도 없다고요? 25년간 저는 한국 방산이 미국 원천 기술 위에 세워진 짝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GAO 보고서에서, 의회 브리핑에서 늘 그렇게 들었어요. 한국은 미국 기술을 가져다가 싸게 만들어 파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무기는 미국 기술이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판단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K9 하나를 봤다고 25년간의 확신이 흔들릴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한 게 목 뒤에 걸려 있었어요. 작은 가시 같은 거였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차가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그 가시가 느껴졌어요. 호텔에 돌아와 샤워를 하는데 콜먼에게서 또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카터, 하인즈 대표가 내일 서울에 도착한다. 만나서 브리핑 받아. 방산 공급망 관련 자문이야. 빅터 하인즈. 미국 최대 방산 컨설팅 그룹 아메리칸 디펜스 파트너스의 대표였어요. 워싱턴에서 가장 더러운 돈줄을 쥐고 있는 남자라는 소문은 GAO 안에서도 유명했습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면서 하인즈의 클라이언트인 미국 방산업체들이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한국에 빼앗기고 있었어요. 하인즈에게 한국은 사업적으로 반드시 짓밟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감사 현장에 자문 명목으로 들어온다. 독립감사에 의해 당사자가 끼어드는 거였어요. 감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먼의 이메일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거절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봤어요. 55살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25년간 숫자만 들여다본 사내의 얼굴이었어요. 그 숫자들이 정직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요. 침대에 누웠어요. 서울의 밤이 조용했습니다. 호텔 창 너머로 도시 불빛이 별처럼 퍼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훈장이 워싱턴 사무실 서랍 안에서 잠들어 있을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발가락을 잃어서 지킨 나라. 그 나라의 자주포를 오늘 직접 봤어요. 미국 기술이 하나도 안 들어간 자주포를요. 아버지가 지킨 폐허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무기가 미국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포천 사격장에서 들었던 굉음이 귓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자장가가 아니라 경고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25년간의 확신이 무너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감사 일정은 경기도 북부 전방 지역이었어요. 한국군 제1군단 예하 레이더 기지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미군 조기 경보 체계와 한국군 전방 레이더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방위비 감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정보 자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수치로 뽑아내면 콜먼이 원하는 보고서의 핵심 근거가 되니까요. 새벽 5시 반에 호텔을 나섰어요. 박정호 대령이 어김없이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군용 차량이었어요. 뒷좌석이 딱딱했습니다. 에밀리가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간 차량이 줄었어요. 군용 트럭이 가끔 지나갔습니다. 도로변에 대전차 장애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 기둥들이 도로 양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전시의 폭파에서 도로를 차단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저게 대전차 장애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 대령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네, 전방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한 기갑 부대에 남아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겁니다. 실전 구조물이 민간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감사 서류만 들여다보며 한국을 논하는 것과 직접 전방에 와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이었어요. 휴전 상태라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레이더 기지는 산 정상 가까이에 있었어요. 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간 뒤
나머지는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이 가팔랐어요. 숨이 찼습니다. 에밀리는 젊으니까 괜찮았지만 저는 55에 무릎이 항해하고 있었어요. 박태령은 숨 하나 안 가빴습니다. 군인이니까요. 기지에 도착하자 한국군 소령이 경례를 하며 맞았어요. 레이더 운용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안에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장비 온도 유지를 위해 에어컨이 풀 가동되고 있었어요.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스크린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항공기 추적 화면이었습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 반경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군 소령이 답했습니다. 상세 재원은 군사기밀이라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감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지의 레이더는 북한 전역과 중국 동해안 일부, 그리고 동해상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에밀리가 태블릿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레이더 데이터가 미군과 실시간 공유됩니까? 네. 한미연합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7공군, 주한미군 사령부, 그리고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까지 전송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한 답이었어요. 한미연합체제에서 레이더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비율이었어요. 미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감시 체계에 대비 한국군 레이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 숫자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군 전방 레이더가 연합 조기경보 체계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기여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한국군 소령이 박태령을 봤어요. 박태령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령이 모니터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감사 목적으로 제공된 비밀 해제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군 전방 레이더 체계가 연합 조기경보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데이터 비율은 41%입니다. 41%. 저는 숫자를 메모하다가 펜이 멈췄어요. 41%라고요? 그건 한국군 레이더 하나가 연합 조기경보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15%, 많아야 20%쯤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위성과 정찰기와 해상 이지스함으로 태평양 전체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한국 레이더 기여도는 보조 수준일 거라 믿었어요. 그 수치의 검증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연합사령부 연례합동평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산꼭대기 작은 방에서 한국 군인들이 24시간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집하는 데이터가 미군 태평양 방어선의 41%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이더가 작동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제 입에서 그 질문이 나왔어요. 미리 준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궁금했던 거였어요. 한국군 소령의 얼굴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1초쯤 침묵이 있었어요. 오키나와 방어선의 상황 인식 능력이 48시간 내에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대만 해협 감시에도 공백이 생기고요. 괌 기지의 조기 경보 반응 시간이 현재 대비 38초 지연됩니다. 38초.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38초는 요격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레이더가 꺼지면 미군이 북한 미사일을 38초 늦게 탐지한다. 그 38초 동안 미사일은 이미 요격 불가능한 고도까지 올라가 있을 수 있었어요. 레이더 기지를 나서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산길이 가파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41%, 38초, 48시간. 이 숫자들이 뜻하는 건 간단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한국 레이더의 절반 가까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에 올라타자 박대령이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산 아래로 한국의 마을이 보였어요. 기와지붕 위에 저녁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을 너머 수십 킬로미터 북쪽에는 북한군 100만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군이 24시간 레이더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레이더가 미국의 눈이었던 겁니다. 에밀리가 조수석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41%면 기존 GAO 보고서의 추정치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보고서에는 한국 레이더 기여도가 12%로 되어 있거든요. 12%와 41%. 3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25년간 GAO가 의회에 보고해 온 숫자가 실제의 3분의 1도 안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숫자를 축소해왔던 거였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일렀어요. 데이터 하나로 25년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에서 K9을 봤을 때 목 뒤에 박힌 작은 가시가 이제 목구멍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삼키기도 뱉기도 어려운 크기였습니다. 호텔에 돌아오자 로비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씨가 냄새였어요. 쿠바산 씨가 특유의 묵직하고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키가 크고 배가 나왔습니다. 회색 양복에 와인색 넥타이를 맨 60대의 백인 남자였어요. 손가락 사이에 시가가 끼워져 있었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빅터 하인즈였어요. 카터 감사관. 오래간만이군. 하인즈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했는데 손이 축축했습니다. 시가를 쥐고 있어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불쾌했어요. 이 자를 워싱턴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장 복도에서, 펜타곤 로비에서. 항상 의원이나 장성 옆에 붙어 다니는 사내였어요. 얼굴에는 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미소 뒤에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콜먼 부국장이 내가 좀 도와주라고 해서 왔어. 방산 공급망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자문이라.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인즈의 클라이언트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록 그루먼 같은 미국 방산 대기업들이었습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미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었어요.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 계약을 따낸 건 미국 에이브럼스를 제치고 따낸 거였습니다. K9 자주포가 호주에 팔린 건 미국 팔라딘이 밀린 결과였어요. 하인즈에게 이번 감사는 한국 방산을 짓밟을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자문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인즈 대표. 제가 선을 그었어요. 하인즈의 미소가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그냥 숫자를 좀 보여주려고 온 거야. 자네가 모를 수도 있는 숫자들을요. 하인즈가 서류 가방에서 바인더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에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미국 방산 시장에 끼친 피해 분석이야. 지난 5년간 한국한테 빼앗긴 계약 총액이 187억 달러. 미국 방산 노동자 23,000명의 일자리가 한국 때문에 사라졌어. 이 숫자를 감사 보고서에 넣으면 의회에서 폭발할 거야.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표지만 훑어봤어요. 안에 뭐가 있든 독립감사에 의해 당사자의 자료를 공식 인용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콜먼에게 보고가 갈 거였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하인즈의 시가 냄새가 옷에 배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관으로서의 자존심이 토할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하인즈의 바인더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펼쳐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오늘 수집한 레이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1%라는 숫자가 맞는지 교차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에밀리에게 연합사 연례 보고서 데이터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어요. 자정 가까이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장님, 연합사 보고서 데이터 받았는데 지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밀리의 방은 같은 층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에밀리가 노트북 화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뭐가 나왔어? 에밀리가 노트북을 제게 돌렸어요. 화면에 스프레드시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군 자산이 미군 태평양 작전에 기여하는 비율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였어요. 전방 레이더 조기 경보 기여도 41%, 해상 실시간 감시 데이터 기여도 37%, 전술 통신 중계 기여도 28%, 미사일 탐지 초기 데이터 기여도 44%. 숫자 하나하나가 제 상식을 때리고 있었어요. 미사일 탐지 초기 데이터의 44%를 한국군이 제공하고 있었다고요? 그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순간 미군이 가장 먼저 의존하는 데이터의 거의 절반이 한국에서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밀리, 이 숫자 출처가 확실해. 연합사령부 공식 합동평가 보고서입니다. 분류 등급이 비밀이었는데 감사 권한으로 열람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화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자정이 넘은 호텔의 정적 속에서 이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GAO가 의회에 보고해 온 한국 기여도 수치는 전부 실제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누가 축소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인지 단순한 평가 오류인지도 확인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전제, 콜먼이 믿고 있는 그 전제, 제가 25년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전제가 이 숫자들 앞에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에게 노트북을 돌려줬습니다. 이 데이터 백업해도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수신 로그까지 전부.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 젊은 감사관도 이 숫자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어요.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인즈가 줬던 바인더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187억 달러 피해라고 주장하는 그 서류. 저는 그 바인더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감사 일정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방산 공급망 실사였어요. 구체적으로는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에 한국산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건 원래 감사 계획에 없었던 항목이에요. 레이더 기지에서 나온 숫자들을 본 뒤 제가 추가한 거였습니다. 콜먼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어요. 경기도 성남의 한국방산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한국 10대 방산 기업 중 하나였어요. 공장에 들어서자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절삭유 냄새와 용접 연기가 섞인 공장 특유의 냄새였어요. 생산 라인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로봇팔이 정확한 각도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안내를 맡았어요. 50대의 마른 남자였는데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 라인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어디로 납품됩니까? 한국군 무기 체계 70%, 수출용 30%입니다. 수출 대상에는 미군 장비 정비용 부품도 포함됩니다. 미군 장비 정비용이라는 말에 귀가 멈췄어요. 미군 장비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갑니까? 공장장이 캐비닛에서 바인더를 꺼냈어요. 납품 실적표였습니다. 미군 F-16 전투기 엔진 정비에 사용되는 정밀 베어링 부품,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의 유압 실린더 부속, 이지스함 레이더 안테나의 세라믹 기판, 전부 이 공장에서 납품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다고요? 이지스함 레이더에도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5년간 국방 예산을 감사하면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정보였어요. 이 부품들의 대체재가 있습니까? 미국산이나 다른 나라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공장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세라믹 기판의 경우 이 순도와 정밀도를 맞출 수 있는 공장이 전 세계에 3곳뿐입니다. 한국에 2곳, 일본에 1곳, 미국에는 없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태블릿에 미친 듯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도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빨라졌어요. 감사관 25년 경력 중 처음으로 메모하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와서 차에 탔어요. 박 대령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에밀리, 미군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한국산 부품 전체 목록을 뽑을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국방부 조달 데이터베이스에 감사 권한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이틀 뒤 에밀리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호텔 방 테이블 위에 프린트를 펼쳐 놓았어요. A4 용지 23장짜리 목록이었습니다. 미군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한국산 핵심 부품 리스트였어요. F-35 스텔스 전투기의 디스플레이 패널,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 렌즈, 이지스 구축함의 전투체계 서버 반도체, 글로벌호크 무인기의 위성통신 모듈, 항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에밀리가 마지막 장을 가리켰어요. 미군 정밀유도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칩 중 한국산 비율이 34%입니다. 34%.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호텔 방 천장에 작은 균열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균열이 제 머릿속 상식의 균열과 겹쳐 보였습니다. 미군 정밀유도 무기의 핵심 칩 3개 중 하나가 한국산이라는 뜻이었어요.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은 정밀유 도무기 생산을 34% 줄여야 합니다. 전시의 34%의 화력 감소가 뭘 의미하는지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어요. 전쟁에서 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 무기의 3분의 1을 한국이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방위비 14억 달러가 적다고요? 한국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미군 무기 생산 라인이 멈추는데요. 콜먼이 60억 달러를 깎으라고 했죠. 웃기는 소리였어요. 한국이 공급하는 부품의 가치만 연간 87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고맙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에밀리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 데이터를 콜먼 부국장에게 보고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묻지 마. 거칠게 대답했어요. 에밀리의 얼굴에 상처가 스치는 게 보였지만 사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폭풍이었거든요. 콜먼에게 이 숫자를 보여주면 두 가지 결과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감사 보고서에서 이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명령. 다른 하나는 저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고분고분한 놈을 앉히는 것. 어느 쪽이든 진실은 묻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콜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차를 무시하고 워싱턴 시간 기준으로 걸어온 거였습니다. 서울은 새벽 2시였어요. 카터, 중간 보고가 안 오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현장 감사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부국장님, 데이터 수집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복잡할 거 없어. 한국이 14억 달러밖에 안 내고 있다는 숫자, 미군 주둔비가 47억 달러라는 숫자, 격차 33억 달러.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감사는 수입과 지출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측 기여분의 실질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콜먼이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터, 자네가 뭘 발견했는지 대충 감이 와. 하인즈한테 들었어. 자네가 한국 공장까지 갔다며? 누가 공급망 실사를 하라고 했어. 감사 계획에 없는 항목이잖아. 하인즈가 콜먼에게 보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하인즈가 서울에 온 게 자문이 아니라 감시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국장님, 감사관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GAO 감사 규정 제4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얘기하지 마. 3일 안에 중간 보고 안 오면 자네 팀 전원 소환이야. 특히 그 한국계 여직원. 에밀리 천이라고 했나? 걔 보안 등급 재심사 걸 수 있어. 한국계가 한국 감사에 참여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든. 주먹이 쥐어졌어요. 에밀리를 건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자는 진짜 선을 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이에요.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보안 등급을 건드리겠다는 건 협박을 넘어선 차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새벽 2시에 서울이 창밖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 군인들이 레이더를 돌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눈을 대신해서요. 이 도시의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미군 무기에 들어갈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의 주먹을 대신해서요. 그런 나라한테 기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임승차라고 했어요. 돈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콜먼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부국장님, 3일 안에 중간 보고 보내겠습니다. 다만 보고서 내용은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작성하겠습니다. 감사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지시도 따를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콜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카터, 자네 방금 본인 무덤을 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이 까매졌어요. 손에 들린 전화기가 차가웠습니다. 심장은 뜨거웠어요. 25년간 숫자만 들여다보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그 숫자가 제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어요. 에밀리가 새벽 6시에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에밀리의 얼굴이 하얗다는 게 보였어요. 입술에 피기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감사 데이터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뭐, 노트북을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감사 전용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는데 폴더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기여도 데이터, 공급망 부품 목록, 공장 감사 기록, 3주간 수집한 모든 원본 파일이 사라져 있었어요. 접속 로그를 확인해 보니 새벽 3시 47분에
워싱턴 IP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전량 삭제가 실행됐습니다. 콜먼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끊은 지 1시간 반 만에 손을 쓴 거였습니다. 에밀리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데이터도 확인해 봤는데 감사 기간 중 제 보안 등급이 일시 정지 처리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요. 콜먼이 에밀리의 보안 등급을 건드린 거였어요. 전화해서 협박한 걸 실행에 옮긴 겁니다. 한국계라는 이유로 미국 시민의 보안 등급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먼은 백악관에 칼을 쥐고 있었어요. 규정 따위는 밟고 지나가는 자였습니다. 에밀리, 혹시 백업이 있어? 에밀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소형 USB였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크기였어요. 레이더 데이터를 받은 날 밤에 원본을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국장님이 백업하라고 하셨잖아요. 클라우드하고 별도로 물리 백업을 해둔 겁니다. 그날 밤 제가 에밀리에게 백업을 지시한 게 이렇게 결정적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계라서 편향될 거라고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젊은 감사관이 제 멍청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해준 덕분에 증거가 살아남은 거였어요. 하지만 USB에는 레이더 데이터와 초기 감사 기록만 들어 있었습니다. 공급망 부품 목록, 특히 34%라는 핵심 숫자의 원본은 클라우드에만 있었어요. 그건 콜먼이 지워버렸습니다. 복원할 수 있을까? 에밀리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서버 측에서 강제 삭제한 거라 제 권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뭔데? 한국 측에 동일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공장에서 받은 납품 실적 데이터를 한국 국방부 조달 기록과 크로스 체크하면 동일한 숫자를 복원할 수 있어요. 미국 서버에서 지워도 한국 측 기록은 콜먼이 손댈 수 없으니까요. 박정호 대령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한국 측 공식 데이터를 요청하는 건 감사 범위 내에 적법한 행위였어요. 콜먼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울린 뒤에 받았습니다. 새벽 6시 반이었는데 목소리에 잠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잠을 안 자나 싶었습니다. 박 대령, 급한 요청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방산 조달 기록 중 미군 장비에 납품된 한국산 부품 전체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초의 침묵이 있었어요. 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유를 여쭤도 됩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미국 측 내부 사정을 한국 연락관에게 말하는 건 원칙적으로 부적절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삭제된 상황이었어요. 원칙을 지키다가 진실이 묻히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교차 검증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에밀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에밀리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보안 등급이 정지된 상태에서 감사를 계속하는 건 에밀리의 커리어를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에밀리, 지금이라도 빠져도 돼. 내 보안 등급이 걸려 있으니까.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계라는 이유로 쫓겨나면 그건 미국이 아닙니다. 감사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 젊은이의 등뼈가 콜먼보다 곧았습니다. 하인즈보다 단단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박 대령이 호텔로 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조달 기록에 기반한 미군 장비 납품 한국산 부품 전체 목록입니다. 에밀리가 봉투를 받아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2시간 뒤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장님, 숫자가 일치합니다. 미군 정밀유도무기 핵심 반도체 한국산 비율 34%. 한국 측 기록과 제가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동일합니다. 콜먼이 미국 서버에서 지운 데이터가 한국 측 기록으로 완벽하게 복원된 거였어요. 콜먼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숫자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박 대령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서류를 건네고 나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카터 감사관님. 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박 대령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무적인 톤 뒤에 뭔가 묵직한 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방위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건 단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호텔방 안에 울렸어요. 에밀리가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박태령의 눈을 봤어요. 감정이 없던 그 눈에 처음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70년 동안 짓밟혀온 자존심이 그 군인의 눈 안에서 조용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박태령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동등한 파트너. 미국이 한국을 한 번이라도 그렇게 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25년간 제가 쓴 감사 보고서에서 한국은 항상 비용 항목이었어요. 지출 대상이었습니다. 부담이었어요. 한 번도 파트너라고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그날 밤 워싱턴에서 더 큰 폭탄이 날아왔어요. 랜들 모건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무임승차 종식 및 방위비 현실화 법안을 상원에 공식 발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방위비를 현행 14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올리고 불응시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봤어요. 모건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미국 납세자의 피 같은 세금이 한국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모건 옆에 빅터 하인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시간은 물고 있지 않았지만 그 여유로운 미소가 시가 연기처럼 비릿했습니다. 하인즈의 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었어요. 하인즈의 로비로 의원을 사고 의원의 입으로 한국을 짓밟는 구조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70억 달러를 내든지 미군 철수를 감수해야 했어요. 어느 쪽이든 한국에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쪽에 있다는 걸 모건도 하인즈도 몰랐어요. 한국이 빠지면 미국 태평양 방어선이 48시간 안에 무너진다는 걸. 미군 무기의 34%가 한국산 부품 없이는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걸.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결정해야 했어요. 콜먼의 명령대로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쓰고 연금과 딸의 장학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들고 의회로 갈 것인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출장 올 때 가져온 아버지의 훈장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빨간 벨벳 위에 놓인 동메달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금속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장진호에서 발가락을 잃으며 지킨 나라. 그 나라가 70년 뒤에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통째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위에 일어선 나라를 기생충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숫자를 맞춰줘야 합니까? 훈장 케이스를 닫았어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콜먼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 줄이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대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GAO 감사 독립성 보호법에 따라 의회 감찰관에게 제기하십시오. 보내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가장 단단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서울을 떠난 지 14시간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박정호 대령이 게이트 앞까지 나와 있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태령의 손이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단단했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3주 전에는 감사 대상국 연락관의 손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전우의 손이었어요. 그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카터 감사관님. 박태령이 말했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3주 전과 같은 얼굴인데 제가 읽을 수 있는 게 달라진 거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박태령이 경례를 붙였어요. 저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경례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박태령은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에밀리는 옆 좌석에서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레이더, 데이터와 한국 측에서 받은 공급망 기록을 하나의 보고서로 합치는 작업이었어요. 에밀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구름 아래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바다의 안전을 한국이 41%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 구름 아래 물결 위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임스 카터 감사관이시죠? 상원 군사위원회 헤럴드 밀러 위원장 비서실입니다. 위원장님이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상원 군사위원장이 GAO 감사관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밀러 위원장은 80대의 원로 의원으로 당파를 초월해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놓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었어요. 모건 의원의 한국 방위비 법안이 상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밀러 위원장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러셀 빌딩으로 와 주십시오. 모든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공항 로비에 서서 에밀리를 봤습니다. 에밀리도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청문회입니까? 아직 몰라. 하지만 준비해야 해.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어요. GAO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프린터에서 뽑아낸 보고서가 42페이지였습니다. 한국군 전방 레이더 기여도 41%, 미군 정밀유도 무기 핵심 반도체 한국산 비율 34%, 한국 이탈시 미사일 탐지 지연 38초, 오키나와 방어선 실명까지 48시간, 미군 장비 한국산 부품 공급 차단 시 무기 생산 라인 27% 즉시 중단. 숫자 하나하나가 미국의 약점을 찌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강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사무실 소파에 잠깐 눈을 붙였어요. 눈을 떴을 때 아침 7시였습니다. 에밀리가 커피를 2잔 들고 서 있었어요.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썩었어요. 하지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양복을 갈아입고 GAO 사무실을 나섰어요. 서류 가방에 보고서 원본과 USB를 넣었습니다. 가방이 가벼웠어요. 종이 42장과 플라스틱 조각 하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25년간 제가 들어본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러셀 빌딩에 도착한 건 9시 45분이었어요.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돌아갔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GAO 카터 감사관 방위비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면을 보고 걸었습니다. 3층 회의실 문을 열자 밀러 위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80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눈이 맑았어요. 저를 보자 안경 너머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앉으시오. 카터 감사관. 의자에 앉았어요. 밀러 위원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모건 의원의 법안이 이번 주 표결에 올라가오. 한국 방위비 70억 달러 인상안. 통과되면 한미 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거요. 카터 감사관, 자네가 한국에서 뭘 봤는지 듣고 싶소.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밀러 위원장 앞에 놓았습니다. 42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설명했어요. 밀러 위원장의 표정이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침울함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밀러 위원장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어요. 이걸 왜 아무도 몰랐지? 누군가가 숫자를 축소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25년간요. 밀러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지만 어깨는 넓었어요. 전직 해군 제독의 체격이 80대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열겠소. 공개로.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모건 법안 표결 전에. 심장이 뛰었어요. 밀러 위원장이 돌아서며 저를 봤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시오. 자네가 가진 모든 걸 갖고 와. 청문회는 이틀 뒤 열렸습니다. 러셀 빌딩 216호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이었어요. 참나무 문이 열리자 천장이 높은 홀이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고 방청석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전 세계 생중계였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하나, 물컵 하나, 의자 하나. 앉기 전에 방청석을 훑었어요. 첫 번째 줄에 데릭 콜먼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서버 데이터를 지웠으니까요. 증거가 사라졌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콜먼 옆에 빅터 하인즈가 앉아 있었어요.
시간은 물고 있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랜들 모건 의원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법안 발의자답게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명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승리를 나눠 가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청문회가 개회됐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모건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위원장님, 본 청문회의 내용은 국방기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전환을 요청합니다. 카메라를 내보내겠다는 거였어요. 밀실에서 보고서를 묻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콜먼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사전에 짜놓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위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접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봉을 집어들었어요. 쾅! 의사봉이 단상에 내리꽂혔습니다. 소리가 대리석 벽을 타고 울렸어요. 방청석이 움찔했습니다. 이건 기밀이 아니라 사기야. 밀러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80대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운 성량이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 복도에 있는 카메라 전부 들여보내. 경호원이 문을 열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백 개의 렌즈가 청문회장을 향했어요. 붉은 온에어 불빛이 켜졌습니다. 모건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콜먼이 모건을 돌아봤지만 모건도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비공개를 기대하고 온 자들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 발가벗겨진 거였어요. 밀러 위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카터 감사관, 증언을 시작하시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보고서를 꺼냈어요. 저는 제임스 카터, GAO 국방예산국 수석감사관입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사 명령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실태를 현장 감사했습니다. 3주간 기지 12곳, 방산시설 6곳, 연합사 3곳을 감사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레젠터를 연결했어요.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한국군 전방 레이더가 미군 태평양 조기 경보 체계에 기여하는 비율 41%.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 레이더가 작동을 멈추면 오키나와 방어선은 48시간 내에 상황 인식 능력을 상실합니다. 미군의 북한 미사일 탐지 시간이 38초 지연됩니다. 38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화면으로 넘겼어요. 미군 정밀유도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중 한국산 비율 34%.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 무기 생산 라인의 27%가 즉시 멈춥니다. F-35 디스플레이 패널, 패트리엄 미사일 적외선 탐색기, 이지스함 전투체계 서버. 전부 한국산 부품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콜먼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인즈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뭔가 속삭이려 했지만 콜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거였어요. 세 번째 화면입니다. 이 감사 데이터는 워싱턴 시간 새벽 3시 47분에 GAO 클라우드 서버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불법 삭제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밀러 위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삭제 명령의 접속 IP는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실 전용 단말기입니다. 접속 시각, 경로, 권한 인증 기록이 서버 로그에 전부 남아 있습니다. 스크린에 타임스탬프가 떴어요. 새벽 3시 47분, OMB 부국장실 IP, 관리자 권한 강제 삭제 실행. 디지털 지문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콜먼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어요.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옆에 앉은 하인즈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콜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서버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누군가 변조해서 만든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손가락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화면을 넘겼어요. 삭제된 데이터는 한국 국방부 공식 조달 기록과 교차 검증했습니다. 한국 측 기록과 미국 측 원본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합니다. 콜먼 부국장이 미국 서버에서 지운 숫자를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숫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콜먼의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전부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5번째 화면. 이건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항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표가 떠올랐어요. 에밀리가 마지막 날 밤에 발견한 자료였습니다. 빅터 하인즈의 아메리칸 디펜스 파트너스에서 랜들 모건 의원 측 정치자금위원회로 이체된 금액 목록이었어요. 5년간 11건, 총액 1,200만 달러. 이체 시기가 방위비 관련 법안 발의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방산 로비스트가 상원의원을 돈으로 매수해서 한국 압박 법안을 만들어낸 증거가 전 세계 앞에 펼쳐진 겁니다. 하인즈의 얼굴에서 그 비릿한 미소가 증발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건 의원은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져 있었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데릭 콜먼 OMB 부국장, GAO 보안, 서버 불법 접속 및 국가 감사 데이터 고의 파괴 혐의로 현장 구금 조치합니다. 연방 수사관 2명이 콜먼의 양쪽에 섰어요. 콜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전 세계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콜먼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통로를 끌려 나갔습니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3주 전 워싱턴 회의실에서 제 딸의 장학금을 협박하며 비릿하게 웃던 바로 그 자가 전 세계 생방송 앞에서 수갑 차고 끌려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인즈가 뒷문을 향해 일어섰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뒷문 앞에 헌병 2명이 서 있었어요. 하인즈가 멈칫했습니다. 돌아봤어요. 밀러 위원장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위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헌병이 하인즈의 팔을 잡았습니다. 쿠바산 씨가 냄새가 배어있던 그 회색 양복이 대리석 바닥에 쓸렸어요. 모건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헌병이 다가오자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였어요. 사성 장군의 별 대신 상원의원의 배지가 형광등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압박 법안을 만들어 낸 바로 그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서 시작됐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퍼지자 옆에서 한 명이 더 일어섰어요.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파도처럼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기자석에서도 박수가 나왔어요. 기립 박수였습니다. 청문회장 전체가 일어서고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은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울렸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박수를 멈추게 했어요.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본 시간부로 모건 의원의 한국 방위비, 인상 법안을 폐기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 구조 전면 재검토를 의결합니다. 아울러 관련 연루자, 전원 기소를 법무부에 의뢰합니다. 의사봉이 내려꽂혔어요. 쾅! 그 소리가 러셀 빌딩의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세계가 움직였어요. 청문회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 지 12시간 만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추가 도입 계약 체결. 물량을 2배로 늘렸어요.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가 K2 전차 대규모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호주가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양해각서에 서명했어요. 하루 만에 한국 방산 수주가 40조 원 규모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어요. 무임승차 국가라는 자막이 내려가고 태평양의 진짜 방패,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올라갔습니다. BBC가 먼저 바꿨고 CNN이 따라왔어요. NHK는 3시간을 버티다 결국 같은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한국 주도의 연합 조기경보 체계에 미군 장비의 편입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표현은 외교적으로 가다듬어져 있었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끼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70년간 보호국과 피보호국이라는 구도가 하루 만에 뒤집힌 거였어요.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GAO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했어요. 25년간 앉았던 책상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훈장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머지는 두고 갔습니다. 사직서는 이미 제출한 뒤였어요. 사직 사유란에 한 줄만 썼습니다. 감사관의 양심에 따른 결정.
차를 몰고 간 곳은 알링턴 국립묘지 옆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었어요.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공원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든 병사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판초의를 입고 소총을 든 병사들이 전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각상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훈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빨간 벨벳 위에 동메달. 아버지가 장진호에서 발가락 2개를 잃고 받은 훈장이었어요. 이 동메달 하나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흘려 지킨 나라를 기생충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숫자를 맞춰주느냐, 아니면 진실을 들고 서느냐. 그 선택의 무게를 이 작은 동메달이 받쳐주고 있었어요. 훈장을 조각상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발가락을 잃어서 지킨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지키는 방패가 됐어요. 아버지가 초콜릿을 건네던 꼬마들이 자라서 전차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기생충이라 불렀지만 그 나라는 한 번도 짓지 않고 숫자로 답했어요. 아버지가 지킨 그 나라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대로 뒀어요. 25년간 숫자만 들여다보며 살았던 감사관의 눈물이었습니다. 콜먼 앞에서 삼킨 눈물, 에밀리의 보안 등급이 정지됐을 때 주먹을 쥐며 참은 눈물, 박 대령의 경례를 받으며 목에 걸린 눈물을 전부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등을 펴고 턱을 당겼어요. 군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올려 이마 옆에 붙였어요. 거수 경례였습니다. 감사관의 손이었어요. 25년간 숫자를 세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실을 지킨 손이었어요. 경례는 조각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것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경례를 올린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미국이 기생충이라 불렀지만 숫자로 증명해 보인 나라. 돈을 더 내놓으라는 협박 앞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달라는 한마디만 한 나라. 70년 전 원조를 받던 손으로 세계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낸 나라.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소리 없이 떠받쳐온 나라. 대한민국. 석양이 조각상 위에 붉은 빛을 쏟고 있었어요. 강철 병사들의 얼굴이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70년 전에도 저 병사들은 전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병사들이 지킨 나라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을 내렸어요. 훈장은 조각상 발치에 두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훈장은 거기 있어야 했어요. 70년 전의 희생과 오늘의 진실 사이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몸을 돌려 공원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석양이 등 뒤에서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숫자에 갇혀 살았던 사내가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진실을 등에 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지금까지 미국 감사관이 대한민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가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